그날 저녁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맞았어요. 손님이 4명이나 있었어요. 남편 친구들,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던 사람들. 그 앞에서 남편의 손이 올라갔어요. 밥상이 늦었다는 이유였어요. 찰싹 소리가 먼저 들렸고 아픔은 나중에 왔어요. 뺨이 얼얼했지만 손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더 맞았거든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34년 동안 그랬어요.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야, 종구야. 술이나 더 따라. 누군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국자를 잡는데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어요. 민수, 34살 된 내 아들. 나는 순간 기대했어요. 엄마 괜찮아 라는 말이 들릴까봐. 하지만 엄마 좀 빨리빨리 하지. 그 말뿐이었어요. 손님들 기다리잖아. 아들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더니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나는 국자를 놓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손끝이 저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손목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 43분. 이 시계는 결혼할 때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며느리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해. 그 말과 함께 34년 동안 이 시계를 찼어요. 밥 시간, 청소 시간, 잠드는 시간. 모든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늦으면 맞았어요. 빨라도 맞았어요. 시간을 지켜도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시계 유리에 작은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 생긴 건지 기억도 안 나요. 아마 맞을 때였겠죠. 이 시계는 나랑 같이 맞았어요. 결혼식 날, 장례식 날, 병원 갈 때도 항상 손목에 있었어요. 밥상을 다시 차려나갔어요. 손님들은 웃고 있었어요. 내 뺨이 빨갛게 부어 있는데도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밥 나왔네, 잘 먹자. 남편이 말했어요. 방금 나를 때린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나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앉으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허락 없이 앉으면 안 됐어요. 야, 정순아. 술 더 가져와. 남편이 불렀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갔어요. 술병을 들고 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쏟으면 안 돼. 쏟으면 또 맞아. 조심조심 따랐어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눈을 흘겼어요. 느려 터졌어. 그 한마디에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30살에 시집 와서 64살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밥하는 기계, 맞아주는 인형. 그게 나였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소파에 누웠어요. 야, 정리해. 그 말 한마디. 나는 상을 치우고 그릇을 씻고 바닥을 닦았어요.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평생 그랬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차가웠어요. 손끝이 저렸어요. 34년을 설거지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차갑지? 거품 사이로 내 손이 보였어요. 주름지고 거칠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 이 손으로 밥을 해왔어요. 이 손으로 맞아왔어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야, 물 가져와.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손을 대충 닦고 물컵을 들고 갔어요.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컵을 받아들더니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놨어요. 내일 아침 일찍 깨워. 골프 가야 돼. 네. 대답은 자동으로 나왔어요. 평생 그랬으니까. 네. 알겠어요. 미안해요. 이 세 마디만 하면 됐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었어요. 다른 말을 하면 맞았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12분. 창밖이 어두웠어요. 저 어둠 속으로 나가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드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34년 동안 수천 번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나를 받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시집간 년이 왜 와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다시는 연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 말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받지 않으려다 무심코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줌마 박종구 씨 부인이에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 수진이라고 해요. 누구세요? 아줌마 남편이랑 사귀는 사람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3년째 만나고 있어요. 아줌마 몰랐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줌마가 뭘 해줬다고 남편을 붙잡고 있어요? 그냥 놔줘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4년. 맞으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가정은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밖에 여자가 있었어요. 3년이나 나를 때리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냥 허탈했어요. 이게 뭐지? 내 삶이 뭐지? 손목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45분.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똑딱똑딱. 이 시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맞을 때도, 내가 울 때도, 내가 죽고 싶을 때도 그냥 갔어요. 나도 그냥 가야 하는 걸까? 이대로 맞으면서, 속으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명확하게. 아니, 이제는 안 돼. 나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났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가방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싸둔 가방. 언젠가 나갈 날이 올까봐. 혹시나 해서 준비해둔 가방. 지갑을 열었어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생활비에서 몰래 빼둔 돈. 20만 원 정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도 맞지는 않을 테니까.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어디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나 봐요. 바람 좀 쐬려고요. 이 말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 네.
금방 올게요. 남편은 나를 한참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 하지만 곧 돌아섰어요. 빨리 들어와. 관심이 없었어요. 나한테는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아픈데 시원했어요. 한 발 내딛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나는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가로등 아래를 지나고, 발이 저릴 때까지 걸었어요. 손목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가까웠어요. 오늘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에서 맞는 자정. 그때였어요. 길가에 뭔가 보였어요. 처음엔 쓰레기 봉지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니 사람이었어요. 노인. 쓰러져 있었어요. 나는 멈춰 섰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괜히 엮이면 안 된다는 생각.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지만 그 노인의 손이 보였어요. 내 손목 시계보다 더 차가워 보이는 손. 나는 쪼그려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숨만 겨우 쉬고 있었어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다시 눌렀어요. 119.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전화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남편한테 연락이 갈까봐. 이 일 때문에 맞을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화는 그냥 전화였어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 뿐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오늘 밤 나는 집을 나왔고 남편의 외도를 알았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34년 동안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노인이 실려갔어요. 그때 노인이 눈을 떴어요. 나를 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고맙소.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한 게 너무 오래전 일이었거든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려다 멈췄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조금만 더. 네. 그 말이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 덕분에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구급차 안은 좁았어요.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어요. 비, 비, 비. 노인의 숨소리. 살아있다는 소리.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았을 뿐인데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직 몸에 배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노인이 실려 들어갔어요. 나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보호자분이시죠? 간호사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 또 나왔어요. 성함이요? 윤정순이요. 내 이름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색한 줄 몰랐어요. 34년 동안 나는 이름이 없었어요. 아, 여보,
엄마, 그게 내 이름이었어요. 정순이라는 이름은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검사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집 거실 바닥보다는 따뜻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봤어요. 남편.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받아야 해. 안 받으면 맞아.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끊겼어요. 나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다시 울렸어요. 또 남편이었어요. 나는 전화기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진동은 느껴졌어요. 부르르, 부르르. 마치 남편이 내 몸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전화는 계속 왔어요. 10번, 20번, 30번. 나는 세다가 그만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멈췄어요. 포기한 걸까? 아니면 잠든 걸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나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분 병실로 옮겼어요. 가보실래요? 나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렸어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어요. 병실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어요.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괜히 들어가면 방해가 될까봐. 괜히 내 때문에 일이 커질까봐. 들어오시오. 노인이 눈을 뜨지 않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명령이 아니라 허락 같았어요. 나는 조심히 다가갔어요. 의자가 있었지만 앉지 않았어요. 앉아도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까. 앉으시오. 그제야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그 소리에 움찔했어요.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소리 나면 맞는데.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한참 후에 그가 눈을 떴어요. 나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름이 뭐요? 윤정순이요. 아까 들었소. 그는 짧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시 듣고 싶었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다시 듣고 싶다는 말. 나는 그런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안 갔소? 그가 물었어요. 집에 돌아가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갈 데가 없어서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집이 있지만 갈 데는 없었으니까. 그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나를 살려줬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처음이었어요. 손목시계. 그가 내 손을 봤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소매를 내렸어요. 맞은 흔적을 가리듯이. 오래됐소. 그는 말했어요. 네. 시간이 잘 가오. 멈추지 않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로도 질문도 없었어요. 그저 숨 쉬는 소리만 이어졌어요.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새벽이 깊어졌어요.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몰랐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집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 맞을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밤. 소리 죽이지 않아도 되는 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났어요. 손이 올라갔어요. 맞으려고 몸을 움츠렸는데 그 손이 멈췄어요. 누군가 막고 있었어요. 누구인지 보려고 했는데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꿈이었구나. 여기는 병원이구나. 나는 아직 집에 안 돌아갔구나.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아침이 온 거예요. 손목시계를 봤어요. 아침 6시. 이 시간이면 늘 밥을 해야 했어요. 일어나서 씻고, 밥 짓고, 반찬 데우고, 남편 깨우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이상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잘 잤소? 노인이 눈을 뜨고 물었어요. 네. 잘 잤다는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맞지 않고 잔 밤이었어요. 오늘은 가실 거요? 그가 물었어요. 집에 돌아가겠냐는 뜻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돌아가면 맞을 거예요. 밤새 전화 안 받았다고, 허락 없이 나갔다고, 어디 있었냐고, 상상만 해도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갈 데가 없으면 그가 말했어요. 며칠 더 있어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요? 내가 물었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는 잠시 천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나도 버린 사람이 있어. 네. 오래전에 책임지지 못하고 버린 사람. 그의 눈이 멀리 있었어요. 과거를 보는 눈. 그 사람도 당신처럼 갈 데가 없었을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오. 그가 나를 봤어요. 내가 버린 사람한테는 못해준 일을 당신한테라도 하고 싶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 사람도 상처가 있구나. 나와 다른 상처. 하지만 똑같이 무거운 상처. 조건은 하나요. 그가 덧붙였어요. 나는 몸이 굳었어요. 조건이라는 말은 늘 아팠거든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묻지 않을 거요. 당신도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 그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원하면 떠나도 되고, 남아도 되고, 당신이 정하시오. 당신이 정하시오. 그 말이 34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내가 정해도 된다는 말. 내 선택이 존재한다는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만 더 있을게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적어도 예전처럼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손목시계를 봤어요. 아침 7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맞지 않는 시간. 내가 선택한 시간. 그 시간이 처음으로 내 편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1명, 2명, 3명 계속 들어왔어요.
낮은 목소리, 날카로운 눈빛, 나를 힐끔힐끔 보는 시선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사라지는 게 익숙했으니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아버지,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회장님, 어젯밤에 왜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회장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 이 사람, 그냥 노인이 아니구나. 난리 났습니다. 주가가 출렁였어요. 이사회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보안 강화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보고를 했어요. 나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괜히 엮이면, 괜히 문제가 생기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나는 가방을 들었어요. 조용히 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이대로 나가면 돼. 어디 가시오?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멈췄어요. 노인이, 아니, 회장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누가 그러던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이분은 내 손님이요. 손님. 그 단어가 어색했어요. 나는 평생 손님이 아니었거든요. 늘 일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맞아주는 사람. 그게 나였어요. 어젯밤에 나를 살려준 사람이요. 회장이 말했어요. 이분 아니었으면 나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요. 사람들 표정이 변했어요. 의심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계산으로. 그럼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태준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나는 명함을 받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됐소. 회장이 끊었어요. 다들 나가시오. 이분과 얘기 좀 하게. 하지만 회장님, 나가라고 했소.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병실에 둘만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울렸어요. 회장이 나를 봤어요. 왜 도망가려고 했소?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새벽에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안 도와주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손? 회장이 말했어요. 아까 봤소. 멍이 들어있더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매를 내렸어요. 가리려고, 숨기려고. 누가 그랬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안 됐어요. 집안일을 밖에 말하면 안 됐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입 밖으로 내면 죽여버린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있었어요. 맞고 사는 거요? 회장이 물었어요. 직접적이었어요. 너무 직접적이어서 숨이 막혔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티가 나오.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문 열릴 때마다 움츠러드는 거, 소리에 먼저 반응하는 거, 눈치 보는 거,
다 보이요. 나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내가 왜 길에 쓰러졌는지 아시오? 회장이 말을 바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심장이 안 좋소. 언제 멈출지 모르오. 그날 밤에도 가슴이 답답해서 나왔다가 쓰러진 거요. 병원 가기 싫어서 혼자 버티려다가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죽을 뻔했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당신이 나타났소. 새벽에 혼자서 가방 하나 들고 도망치듯이 걷고 있었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망? 맞아요. 나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나도 버린 사람이 있다고 했지. 회장이 천장을 봤어요. 젊었을 때, 사업 막 시작할 때, 여자가 하나 있었소. 임신했다고 하더군. 나는 숨을 멈췄어요. 책임지겠다고 했소. 입으로는. 근데 막상 닥치니까 겁이 났소. 부모님 눈치, 회사 걱정, 체면. 그래서 버렸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돈 좀 쥐어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소. 그게 마지막이었소. 병실이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울렸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랐소. 오랫동안 찾아보지도 않았소. 그냥 잊으려고만 했소. 그가 나를 봤어요. 근데 당신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오. 그 여자도 갈 데가 없었을 거요. 나 때문에. 나는 눈물을 닦지 못했어요. 흘러내리는 대로 뒀어요. 당신은 왜 도망쳤소? 회장이 물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해도 될까? 말하면 안 될까? 3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친정에도, 이웃에도, 아들에게도 혼자 삼켰어요. 혼자 맞았어요. 혼자 울었어요. 남편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때려요. 처음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4년 동안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요. 나중엔 매일이었어요.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밥이 늦으면 맞았어요. 빨라도 맞았어요. 청소가 덜 됐다고 맞았어요. 너무 깨끗하다고 맞았어요. 말대꾸하면 맞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맞았어요. 이유가 없어도 맞았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맞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애도 봤어요. 엄마 맞는 거. 근데 한 번도 안 말렸어요. 오히려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엄마가 빨리빨리 안 해서 그렇다고. 목이 메었어요. 어젯밤에요. 손님들 앞에서 맞았어요. 아무도 안 말렸어요. 아들도요. 그리고 나서 숨을 골랐어요.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여자한테서요. 남편이랑 3년째 만나고 있대요. 제가 뭘 해줬다고 남편을 붙잡고 있냐고. 놔주래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더는 못 있겠어서요. 34년이요. 34년 동안 맞으면서 가정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어요. 남편은 밖에 여자가 있었고요. 아들은 내 편이 아니었고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을 마치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4년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낸 기분이었어요. 회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이혼할 생각은 있소? 그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혼. 생각해 본 적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집도 남편 이름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요. 어디 가서 살지도 모르겠고요. 현실이었어요. 34년 동안 전업주부였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도, 집도, 차도 다 남편 이름이었어요. 내 법률팀을 쓰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다 내가 되겠소. 왜 그러세요? 아까 말했잖소. 그가 나를 봤어요. 내가 버린 사람한테 못해준 일을 당신한테라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조건 없소.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갚으라는 것도 아니오.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오. 당신이 싸울 수 있게 무기만 쥐어주겠소. 싸울지 말지는 당신이 정하시오. 무기. 나는 평생 무기 없이 살았어요. 맨손으로 맞았어요. 맨몸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무기를 주겠다고 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나는 평생 이기는 쪽에만 섰소. 가난도 이기고, 경쟁자도 이기고, 병도 이기려고 발버둥 쳤소. 근데 그가 다시 나를 봤어요. 딱 한 번. 내가 진 적이 있소. 그게 언제예요? 그 여자 앞에서요. 겁해졌소. 욕심해졌소. 체면해졌소. 그래서 버렸소. 그게 평생 짐이 됐소. 그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당신을 보면 그때 내가 버린 사람이 보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고 싶지 않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도 상처가 있었어요. 나와 다른 상처. 하지만 똑같이 무거운 상처. 생각해 보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시간은 있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가 덧붙였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뭔데요? 당신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요. 맞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싸우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도망가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소. 어느 쪽이든 당신이 정하는 거요. 당신이 정하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34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도 부모님이 정했어요. 살 집도 남편이 정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할 일도 전부 남편이 정했어요. 나는 그냥 따랐어요. 따르지 않으면 맞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정하라고. 당신도 선택할 수 있다고.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시간은 계속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간이 나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나는 말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하시오. 그 말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쉬었어요. 마음 놓고 눈치 보지 않고 사흘이 지났어요. 나는 병원 옆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회장이 마련해준 방이었어요. 침대가 있었고 문이 닫혔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을 잠그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 사실이 나를 울게 했어요.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면서 휴대전화는 꺼놨어요. 남편 전화가 무서워서.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전화가 안 오는 거였어요. 이틀째 전화가 없었어요. 포기한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비서실장이 찾아왔어요. 윤정순 씨, 나는 그 호칭이 어색했어요. 씨,
존칭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회장의 병실로 갔어요.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셋, 서류 가방을 든 여자 둘. 앉으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우리 법률팀이요. 회장이 소개했어요. 이혼 전문, 재산분할 전문, 형사소송 전문. 다 모았소. 형사소송. 그 단어에 심장이 뛰었어요. 먼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남편분 성함이요? 박종구요. 직업은요? 건설 회사 다녔는데요. 지금은 퇴직했어요. 재산은요? 나는 멈칫했어요. 잘 몰라요. 남편이 다 관리했어요. 통장은요? 남편 이름이에요. 집은요? 남편 이름이에요. 차는요? 남편 이름이에요. 변호사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어요. 혹시 본인 명의 재산이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조사해봤소? 네. 당신 이름으로 된 게 있더군.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다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윤정순 씨 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시가 3억 원 상당의 빌라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25년 전에 등기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순. 주민등록번호도 맞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마 세금 문제로 명의만 빌린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남편분이 세금을 피하려고 부인 명의로 해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이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근저당이요? 쉽게 말하면 담보대출이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1억 5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윤정순 씨 명의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서명은 본인 것입니까?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대출 계약서였어요. 서명란에 내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위조된 겁니까? 네.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변호사들이 다시 눈짓을 나눴어요. 사문서 위조입니다. 남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내가 모르는 대출, 위조된 서명, 34년 동안 남편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더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더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남편분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어떻게? 방법은 묻지 마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최근 3년간 이체 내역입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에게 매달 300만 원씩 송금됐습니다. 이수진. 그 이름. 전화로 들었던 이름. 남편이랑 사귀고 있다던 여자. 총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나는 숨이 막혔어요. 34년 동안 나는 생활비 50만 원으로 살았어요. 반찬값 아끼려고 시장 끝물에 갔어요. 옷 한 벌 못 샀어요. 화장품 한 번 못 샀어요. 그런데 남편은 밖에 여자한테 매달 300만 원을 줬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오? 회장이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 그 대출금이요. 네. 당신 명의로 대출받은 1억 5천 중에 1억은 그 여자한테 갔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다른 여자한테 나머지 5천은요? 그건 아직 추적 중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아마 사업 자금이나 개인 채무 상환에 쓰인 것 같습니다. 나는 손을 떨었어요. 34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아들 아빠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분노하셔도 됩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34년간 당한 일이요. 화내도 돼요. 하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분노보다 서러움이 먼저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모자랐길래, 더 있소. 회장이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더 있다고? 병원 기록이요.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어요. 윤정순 씨 의료 기록입니다. 어떻게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습니까? 아, 어제 뭔가에 서명한 기억이 났어요. 뭔지도 모르고 서명했어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습관이라서.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2003년 3월, 늑골골절, 2005년 7월, 좌측 안아부종, 2008년 2월, 경추 염좌, 2011년 9월, 고막 파열, 2014년, 읽으면 읽을수록 목록이 끝나지 않았어요. 골절, 타박상, 열상, 찰과상, 뇌진탕, 총 47건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병원에 기록된 것만요. 47건. 나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기억이 났어요. 늑골골절. 그때 남편이 발로 찼어요. 명치를. 숨을 못 쉬었어요. 안아부종. 그때 눈밑을 맞았어요. 주먹으로. 일주일 동안 선글라스를 썼어요. 고막 파열. 그때 귀를 맞았어요. 납작하게. 한 달 동안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류로 다시 보니까, 객관적인 숫자로 마주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건 상해죄입니다. 남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최근 5년 내 기록만으로도 기소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요. 여자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요. 형사 고소도요. 변호사들이 저마다 말했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였어요. 너무 많은 진실이었어요. 34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 회장이 말했어요. CCTV 영상이요. 네. 아파트 복도 CCTV요. 어떻게? 그건 묻지 마시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아파트 복도, 우리 집 앞. 시간 표시가 보였어요. 열흘 전, 밤 10시. 화면 속에 남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자가 남편 팔에 매달렸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내가 맞을 때는 한 번도 안 웃으면서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웃었어요. 영상 속에서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자가 따라 들어갔어요. 우리 집으로. 내가 34년 동안 밥하고 청소하고 맞았던 그 집으로. 이건 간통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혼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위자료 산정에도 유리하고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자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러면서 주먹만 휘두르면서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다정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배신감인지 다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었어요. 이제 선택하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이 증거들로 싸울 수 있소.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 다 가능하오. 나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34년 동안 이 시계는 나와 함께 맞았어요. 늑골이 부러질 때도, 고막이 터질 때도, 눈이 퉁퉁 부을 때도 이 시계는 계속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계가 새로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싸울 수 있는 시간, 이길 수 있는 시간. 할게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이혼이요. 소송이요. 고소요. 다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34년 동안 참았어요. 34년 동안 맞았어요. 34년 동안 속았어요. 이제는 내 차례였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소. 그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안도인지, 만족인지, 아니면 자기가 못했던 일을 대신 보는 기분인지. 시작합시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나는 펜을 들었어요. 서류에 서명했어요. 내 이름, 윤정순.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서명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송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변호사들이 매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서명할 게 많았어요. 이혼 소장, 재산 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형사 고소장. 펜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4년치 분노가 손끝에 실렸어요.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쉬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내 돈으로 산 커피. 회장이 용돈을 줬어요. 받기 싫었지만 받았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수, 내 아들, 34살 된 내 아들이 로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어요. 도망가야 하나? 숨어야 하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차가웠어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엄마 하면 달려와서 안기던 아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뭐해? 민수가 물었어요. 그건 아빠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 엄마가 도망갔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습관이었어요. 내가 말렸어.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근데 엄마. 민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내 맞은편에. 무슨 짓이야? 무슨 짓?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일주일이나 남편 두고 가출하는 게 말이 돼? 가출.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민수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왜 나왔는지 알아? 알지. 아빠가 때렸잖아. 그래. 맞아.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야? 민수가 말했어요. 원래 그랬잖아. 왜 갑자기 난리야? 원래 그랬잖아.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원래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는 게 아니라.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뭐? 변호사 선임했다며. 이혼 소송 낸다며. 어떻게 알았지? 아빠한테 내용 증명 갔어. 거기 로펌 이름 있던데. 대체 무슨 생각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이혼하면 재산 반갈라. 알아? 재산. 그 단어가 나오자 나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왜 왔는지. 나 상속 어떻게. 아빠 재산 반이 엄마한테 가면 나중에 내가 받을 게 줄어들잖아. 상속? 재산? 그게 이 아이가 온 이유였어요. 엄마 걱정이 아니라 자기 모구 걱정. 민수야,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하는 거야? 사실 말하는 거지.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혼하면 나도 피해야. 아빠 회사 지분도 문제 생기고 부동산도 나눠야 하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받을 게 뭐가 있어. 나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34살. 내가 낳은 아이. 내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대학 졸업시킨 아이. 민수야, 엄마가 34년 동안 맞은 거 알지? 알지. 봤잖아.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근데 왜 한 번도 안 말렸어? 민수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아빠 친구들 집도 다 그래. 술 먹고 손 올리는 거 흔한 일이야. 엄마가 유난인 거야. 유난. 34년 맞은 게 유난. 늑골이 부러진 게 유난. 고막이 터진 게 유난. 눈이 퉁퉁 붓도록 맞은 게 유난. 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사실 말하는 거지. 민수가 빈정거렸어요. 엄마도 잘못이 있잖아. 밥을 왜 늦게 해? 왜 맨날 남편 눈치 안 살피고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지. 맞을 짓? 내가 맞을 짓을 했다고. 민수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 아빠 닮았구나. 뭐? 그 말투. 그 생각. 아빠랑 똑같아. 때리는 놈이 잘못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빠랑 똑같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사실 말하는 거지. 나는 민수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너는 아빠 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맞는 거 보면서도 방관했고, 지금도 엄마 걱정이 아니라 재산 걱정하러 온 거잖아.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명령했어요. 여기 병원이야.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사나웠어요. 아버지 눈빛이었어요. 화나면 손이 먼저 나가던 그 눈빛. 민수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혼할 거야. 엄마, 재산 분할도 받을 거야. 법대로. 위자료도 받을 거야. 34년치. 그리고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아빠 형사 고소할 거야. 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쳤어? 안 미쳤어. 아빠가 경찰에 잡혀가면 어떡해.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가족을 망하게 하려고? 아빠 인생 끝장내려고? 나는 민수를 올려다봤어요. 내 인생 살려는 거야. 34년 동안 죽어있던 내 인생. 이제야 살려는 거야. 민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후회할 거야. 뭐? 엄마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법적으로 싸워서 이겨봐야 뭐가 남아. 결국 혼자야. 나도 안 도와줄 거야. 나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쓸쓸한 웃음. 민수야. 너는 원래 안 도와줬어. 엄마 맞을 때도, 엄마 울 때도, 한 번도.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 새로운 게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나 몰라. 엄마가 잘못한 거야. 가정을 깨는 건 엄마야. 가정을 깨다. 그 말이 웃겼어요. 민수야. 가정은 이미 없었어. 처음부터.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올라가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처럼. 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때릴 거야? 아빠처럼? 그 말에 민수가 멈췄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를 때리면 너도 아빠랑 똑같아지는 거야. 선택해. 민수가 손을 내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후회할 거야.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내가 낳은 아이. 내가 키운 아이. 하지만 내 편이 아닌 아이. 가슴이 아팠어요.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버림받는 기분. 아니, 내가 버린 건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버린 게 아니야. 지킬 수 없는 관계를 놓은 거야.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34년 동안 기대했던 것들을 버리는 눈물. 아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 가족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 참으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 다 버리는 눈물.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민수가 간 지 5분이 지났어요. 고작 5분. 하지만 그 5분 사이에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아프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해요. 그래야 나무가 살아요. 나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났어요. 회장의 병실로 갔어요. 문을 열자 회장이 나를 봤어요. 무슨 일 있었소?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과의 관계. 끊었어요. 회장이 한참 나를 봤어요. 후회 안 하겠소?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됐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맞다고 생각하면 됐소?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34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 그중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 무겁고 아프고 슬프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송장이 접수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서실장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윤정순 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급하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병실로 갔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였어요. 화면에 낯익은 건물이 보였어요. 회장의 회사, 본사 건물이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기자들,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남편이 서 있었어요. 박종구, 67살. 내 남편. 아니, 34년 동안 나를 때린 남자. 저 회사가 내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강태준 회장이 내 아내를 꼬드겼습니다. 이혼 소송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정 파괴입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남편이 저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정 파괴. 34년 동안 나를 때린 사람이 가정 파괴를 말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벌써 몰렸소. 회장이 말했어요. 어떻게 할 거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숨을 거요? 나갈 거요? 회장이 물었어요. 당신이 선택하시오. 선택, 또 선택.
나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어요. 나갈게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숨지 않을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소. 법률팀 대동하시오. 준비된 증거도 가져가고 오늘 끝을 보시오. 끝. 그 단어가 무겁게 들렸어요. 하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34년 동안 피했어요. 숨었어요. 참았어요. 이제는 싫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회장의 회사로.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4년 만에 처음으로 싸우러 가는 시간.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자들, 구경꾼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남편.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 그가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이. 그 말에 몸이 움찔했어요. 반사적으로 34년의 습관.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남편 쪽으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부인이십니까? 이혼 소송이 사실입니까? 납치당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 앞에 섰어요. 5년 만에, 아니, 34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무슨 짓이야? 남편이 이를 갈았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받고, 느닷없이 이혼 소송이야? 미쳤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장 집에 가. 남편이 내 팔을 잡았어요. 세게. 손목이 아팠어요. 익숙한 아픔. 나요. 내가 말했어요. 뭐? 놓으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누가 뒤에서 꼬드긴 거야? 저 늙은이가 뭘 줬어? 돈? 아니면 다른 거? 비열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뭐? 당신이야말로 뭘 했어? 무슨 소리야? 34년 동안.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를 때렸지.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손님들 앞에서도 때렸지. 아들 보는 앞에서도 때렸지. 밥이 늦다고 때렸지. 빠르다고도 때렸지. 이유 없이도 때렸지.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 말하는 거지. 나는 그의 말투를 그대로 돌려줬어요. 당신이 항상 하던 말이잖아. 사실 말하는 거라고. 입 닥쳐. 남편이 손을 올렸어요. 반사적으로, 습관처럼 카메라가 그 순간을 잡았어요.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어요. 때리려던 손. 기자들 앞에서 지금 부인을 때리려고 하신 겁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더듬거렸어요. 파리가 있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파리. 34년 동안 파리 때문에 맞은 거였나요? 변호사님, 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법률팀이 서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준비됐습니까? 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에게 서류를 나눠줬어요. 이건 뭐야? 남편이 눈을 부릅떴어요. 박종구 씨의 가정폭력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의료 기록 기준으로 47건, 늑골골절, 고막 파열, 경추 염좌, 안화부종,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의 기록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47건이요? 네. 병원에 기록된 것만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건 셀 수도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또 뭡니까? 기자가 다른 서류를 들었어요. 박종구 씨의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윤정순 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후 본인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수진이라는 여성에게 3년간 매달 300만 원씩 총 1억 원 이상이 송금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외도입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아파트 복도 CCTV. 남편과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 이건 열흘 전 영상입니다. 박종구 씨 자택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정폭력? 사문서 위조? 외도? 변호사가 정리했어요. 박종구 씨는 34년간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외도 상대에게 썼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남편에게 몰려들었어요. 해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내분을 얼마나 자주 때리셨습니까? 남편이 뒤로 물러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날 모함하는 거야. 저 여자가 미쳐서. 비열한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증거가 있었으니까. 박종구 씨, 누군가 소리쳤어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이수진. 전화로 나한테 조롱하던 그 여자. 남편의 외도 상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뉴스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 불법 대출 돈 받은 거 다 나왔어요. 저 공범 되는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공포, 분노, 배신감. 당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기자가 물었어요. 네. 수진이 돌아봤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수진 씨 맞습니까? 3년간 교제하면서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까? 대출금인 줄 알고 받은 겁니까?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남편을 돌아봤어요. 당신 때문이야. 뭐? 당신이 독신이라고 했잖아. 아내랑 이혼했다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수진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수진이 소리쳤어요. 나 지금 공범으로 몰리게 생겼는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어. 수진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찰칵. 저도 피해자예요. 수진이 기자들에게 소리쳤어요. 이 남자가 속인 거예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돈도 사업 투자금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외도 상대에게 배신당하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변명도 못하고 34년 동안 나는 저 남자 앞에서 무너졌어요. 맞으면서, 울면서, 사과하면서 이제는 저 남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저 여자가 미쳤어. 남편이 나를 가리켰어요. 전현이 바람 피운 거야. 저 늙은 회장이랑 눈이 맞은 거라고.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 박종구 씨,
내가 앞으로 나갔어요. 기자들이 비켜줬어요. 남편과 마주 섰어요. 마지막으로 34년 동안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한테 맞으면서 살았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아들 아빠니까 참았어요.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끊었어요. 당신은 나를 때리면서도 밖에 여자가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34년 동안 나는 뭐였어요? 밥하는 기계, 맞아주는 인형,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로 끝이에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재산 분할 받을 거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형사 고소할 거예요. 가정폭력, 사문서 위조, 전부 당신이 한 일, 전부 책임지게 할 거예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공포, 분노, 그리고 처음 보는 감정, 패배, 너. 남편이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안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4년 참은 게 후회해요. 더 일찍 나오지 못한 게 후회해요. 오늘은 후회 안 해요. 나는 돌아섰어요. 걸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남편이 보였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수진에게 멱살을 잡힌 채 비참하게 서 있는 모습.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봤어요. 도망치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34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기분이었어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1시간, 고작 1시간 만에 34년이 뒤집혔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회장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회장이 보였어요.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비, 비, 비. 심장 박동 소리. 규칙적이지만 약했어요. 면회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가족만 가능하다고.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목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요. 남편과 대치했고, 기자들 앞에서 증거를 공개했고,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 나한테 무기를 쥐어준 사람,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 윤정순 씨,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부르십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족분만 면회가 가능한데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부르신 겁니다. 비서실장이 잘라 말했어요. 간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기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이 반쯤 떠져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왔소? 네, 왔어요. 앉으시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쇠약해졌어요. 오늘 잘했소. 그가 말했어요. 뉴스에서 봤소. 보셨어요? TV 틀어달라고 했소. 그가 힘겹게 웃었어요. 시원했소. 저 남자 얼굴 보니까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한 거요. 나는 무기만 줬소. 싸운 건 당신이요. 손을 들어 베개 밑을 더듬었어요.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이거, 그가 내밀었어요. 뭐예요? 내가 버린 여자가 남긴 거요. 심장이 쿵 뛰었어요. 그 여자, 죽기 전에 이걸 남겼소. 누군가 나한테 전해달라고. 근데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었소. 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30년을 갖고 있었소.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당신을 만났소. 나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읽어보시오. 지금이요? 그래. 지금. 봉투를 열었어요. 접힌 편지가 나왔어요. 글씨체가 삐뚤빼뚤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오빠. 첫 줄이 그거였어요. 오빠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나는 숨을 멈추고 읽었어요. 처음엔 많이 원망했어. 오빠가 날 버렸을 때, 아이랑 둘이 남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움보다 그리움이 더 커지더라. 이상하지? 아이는 잘 자랐어. 똑똑하고 착하고 오빠 닮았어. 가끔 오빠 얼굴이 보고 싶었어. 근데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오빠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 나는 거기서 멈췄어요. 눈물이 글자를 가렸어요. 읽으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똑같은 선택을 2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망치는 선택, 버리는 선택, 외면하는 선택. 그건 한 번이면 충분하잖아. 다음에는 다른 선택을 해줘. 오빠가 못했던 선택, 내가 바랐던 선택. 그러면 나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녕. 오빠.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만난 적도 없는 여자.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 그래도 용서하고 싶었던 마음. 나는 회장이 말했어요. 이 편지를 30년 동안 못 열었소. 무서워서, 내가 한 일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러다 당신을 만났소. 그가 나를 봤어요.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소. 이 편지가 나한테 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고. 당신한테 가야 할 편지일 수도 있겠다고. 저한테요?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요. 남편한테, 아들한테. 하지만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소. 싸웠소. 선택했소. 내가 못했던 걸 당신은 해냈소.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 여자가 바랐던 게 이거였을 거요. 회장이 말했어요. 똑같은 선택을 2번 하지 않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 당신은 해냈소. 나 대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소.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마워요.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 맞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가 웃었어요. 당신은 언젠가 나왔을 거요. 나는 그걸 조금 앞당겼을 뿐이요. 기계 소리가 조금 느려졌어요. 회장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피곤하소. 쉬세요. 재판. 그가 눈을 뜨려고 애썼어요. 끝까지 가시오. 이기시오. 나 대신. 그 여자 대신. 이겨주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길게요. 약속할게요.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비.
삐, 삐.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로 손목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새로운 시간이 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는 시간. 3주 후 법원 이혼 재판이 열렸어요. 나는 원고석에 앉았어요. 남편은 피고석에 있었어요. 3주 전과 달랐어요. 초라했어요.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망신당한 후 회사 일도 꼬이고 외도 상대한테도 고소당하고 아들한테도 원망 듣고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원고 윤정순 판사가 불렀어요. 예. 나는 일어났어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피고 박종구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처음 듣는 말. 34년 만에 처음. 하지만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재산 분할 50%, 위자료 1억 원 이상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팍! 그 소리가 34년을 끝내는 소리 같았어요. 나는 숨을 내쉬었어요. 이겼어요. 진짜로 이겼어요. 돌아보니 방청석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장의 비서실장, 변호사들, 낯선 사람들,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햇빛이 따뜻했어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34년이 끝난 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간. 회장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아, 그 사람은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지. 3일 전, 회장은 세상을 떠났어요. 잠을 자다가 조용히 장례식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숨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였어요. 나를 살려준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을. 영정사진 속에서 회장이 웃고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겼어요. 약속 지켰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1년이 지났어요. 회장이 떠난 지 1년. 이혼이 확정된 지 1년. 새 삶이 시작된 지 1년. 나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 돈으로 보증금 내고 남은 건 조금씩 쓰며 살아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맞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떠요. 천장이 보여요. 내 천장이에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천장. 일어나요. 세수하고 밥을 먹어요. 혼자 먹는 밥. 처음엔 쓸쓸했어요. 34년 동안 누군가를 먹이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먹고 싶은 시간에 먹어요. 누가 뭐라 안 해요. 오늘은 센터에 가는 날이에요. 회장이 유언으로 세운 곳.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나는 거기서 자원봉사를 해요. 일주일에 3번. 버스를 타고 가요.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가요. 사람들이 걸어가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행복할까? 아니면 나처럼 숨기고 살까? 센터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요.
정순 씨 왔어요? 센터장님이 반겼어요. 네, 왔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어요.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움찔했어요. 그 모습이 1년 전 나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저도 여기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많이 울었구나.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거기서 멈췄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처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때려요. 여자가 말했어요. 20년 동안이요. 20년. 나보다는 짧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1년이든 20년이든 34년이든 맞는 건 똑같이 아프니까. 힘드셨겠어요. 나는 말했어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익숙했어요. 1년 전 내가 했던 말. 똑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말했어요. 여자가 나를 봤어요. 네. 저도 34년 동안 맞았어요. 깔 데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나는 웃었어요. 살아있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여자가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요? 가능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면서 나는 손을 내밀었어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1년 전 내 손 같았어요. 천천히 해요. 나는 말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여기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저도 도와줄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상담이 끝났어요. 여자가 돌아갔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저 여자도 나올 수 있을까? 나처럼. 아니, 나보다 빨리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34년은 너무 기니까. 센터 로비에 액자가 하나 있어요. 회장의 사진. 그 밑에 글귀가 적혀 있어요.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했던 말, 나한테 해줬던 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짐을 챙기고 나오려는데 센터장님이 불렀어요. 정순 씨, 네, 손님이에요. 손님? 나한테? 누가? 로비로 나갔어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 아니, 낯설기도 한 얼굴. 민수, 내 아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1년 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수가 말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 아이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엄마가 잘못한 거야. 가정을 깨는 건 엄마야. 후회할 거야. 그 말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나는 말했어요. 센터 앞 벤치로 갔어요. 민수가 따라왔어요. 나란히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할 말 있으면 해. 내가 먼저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미안해. 그 말이 나왔어요. 나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1년 동안 생각했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했던 말들. 아빠 편 들었던 거. 재산 걱정만 했던 거. 다 잘못이었어. 나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알아? 민수가 물었어요.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어. 그래. 회사도 망했어. 그래. 엄마한테 줄 위자료도 못 내서 재산 압류당했어. 그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 일은 이제 내 일이 아니니까. 나도 힘들었어.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일 터지고 나서 회사에서도 뭐라 하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그때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34년 동안 나는 민수를 봤어요.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알아. 늦은 거.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한참 동안 하늘을 봤어요. 해가 거의 졌어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말했어요. 응. 나는 내 엄마였어. 34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그랬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너는 내 편이 아니었어. 엄마 맞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 아빠 편 들었어. 그게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제일 아팠어.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줄까? 내가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말했어요. 지금은 못하겠어. 나중에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평생 못할 수도 있어. 민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덧붙였어요. 문을 닫지는 않을게. 네. 너한테 완전히 등 돌리지는 않을게. 다만 나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예전처럼은 안 돼. 나는 더 이상 참고 맞아주는 엄마가 아니야.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할 거야. 그래도 괜찮으면 가끔 연락해. 강요는 안 할게. 민수가 한참 동안 나를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고마워. 엄마. 그 말만으로도 민수가 일어났어요. 나도 일어났어요. 잘 지내. 내가 말했어요. 엄마도. 민수가 돌아섰어요.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번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작게 민수가 사라졌어요. 나는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목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 아, 맞다. 이 시계. 나는 시계를 풀었어요. 34년 동안 찬 시계. 결혼할 때 받은 시계. 맞던 시간을 함께한 시계. 이제는 필요 없었어요. 일어나서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작은 전시 공간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기증한 물건들, 상처의 증거들. 거기에 내 시계를 놓았어요. 살짝, 조심스럽게. 이건 뭐예요? 센터장님이 물었어요. 제 손목 시계요. 34년 동안 찼어요. 이제는 안 찰 거예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두고 갈게요. 나는 말했어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나올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센터장님이 웃었어요. 고마워요. 정순 씨, 나는 센터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밤이었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손목이 가벼웠어요. 34년 만에 시계 없는 손목,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살. 걸어갔어요. 집으로, 내 집으로,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곳.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어요. 작은 방이 환해졌어요. 나는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많았어요. 회장님, 속으로 말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맞지 않고 살고 있어요. 당신이 준 기회, 헛되이 안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니까, 감사니까.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뜰 거예요.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맞지 않는 하루가, 내가 선택하는 하루가. 손목을 봤어요. 시계가 없었어요. 몇 시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시간이 나를 쫓지 않으니까, 내가 시간을 만들어가니까. 맞지 않는 시간, 줄이지 않는 시간, 돌아가지 않는 시간, 온전히 나의 시간.